그럼 그 말은 뭔가 2차전지의 미래나 네. 뭐 그런 거를 좋게 안 본다는 거 아닌가요? 기관들이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24년도에 음, 2차전지 악재가 뭘까? 음, 첫 번째가 리튬 가격 하락, 두 번째가 전기차 수요도나 오르, 트럼프 당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 정도예요. 리튬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도나 뭐 트럼프 당선. 예, 이 정도 세 가지거든요. 네. 이건 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음, 뭐 네 번째 하면은 뭐 전기차보다 뭐 반도체나 뭐 AI나 로봇이 실적이 폭증해가지고 숫자로 이게 막 검증한다든지 그쪽으로 그러면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 ETF, 네. 2차전지 ETF 가격 흐름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바닥 대비해서는 한 5% 10%는 올라왔더라고요. 인버스가요? 아니요, 그냥 그냥 ETF가 롱 ETF가.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한동안 지금 네. 그 정도 가격으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바닥은 어느 네. 정도 다졌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 주신 거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 게 네. 어찌됐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네,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네, 증권사가 에코프로 목표가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음, 42만 원 제시한 거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일단 이거는 전혀 동의를 못하는 거가 바닥권의 관점을 아마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친절하게 제가 또 다 계산을 또 다시 다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가치 이제 더 심플해졌어요.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 바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 에코프로 HN의 지분 가치, 에코프로 CNG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해봤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는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데 다 엄청 보수적으로 지분율을 50% 할인했습니다. 지분율이라는 거는 지주사 할인율이라는 거는 기준점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50% 너무 과해 30% 준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0%로도 계산을 해보시기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지주사 할인율 30% 계산해 보시고 40% 계산해 보시고 그럼 이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저는 최고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는 6조 9,207억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분율이 52.8%입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2조 3,500억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거 궁금하실 텐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수산화 리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산화 리튬 박살난 리튬 가격을 넣었어요. 제가. 얼마를 넣냐. 자, 수산화 리튬 박살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18,611불이에요. 네. 자, 이거 4만 불이나 5만 불 넣으면 영업이익이 몇 배로 뛰냐? 3배, 4배까지 뜁니다. 네. 근데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가격으로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 배수는 25배를 줬습니다. 25배 배수에 영업이익률 30% 잡고 환율 1,300원 잡고 18,611원을 넣으면 현재 박살난 수산화 리튬 가격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현재 2023년 생산량 기준으로 4조 7,500억이 나오고요. 27년 기준으로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신다 그러면 27년 생산 기준은 올해 생산 기준에 약 3.5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75 올해 당장 23년 기준으로는 4.75조 27년 기준으로 난 계산하겠다. 어차피 난 27년까지 끌고 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 약 3.5배 3.5배 잡으면 27년 기준으로 대략 16조가 나와요. 16조 좀 넘네. 16조 잡을게요. 근데 저는 올해 걸로만 다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4조 7,500억. 그다음 에코프로 HN 이거는 지분 가치가 31.4%. 요거 계산하면 3,300억대가 나오고요. 에코프로 CNG 이거는 지금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이 에코프로 CNG보다 더 떨어지는 회사죠. 근데 에코프로 CNG를 그냥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의 평균값을 넣으려고 했더니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의 평균값이 PER이 말도 안 되게 뭐 80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깎아서 30% 할인해서 55배를 줬어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에코프로 CNG 지분 가치는 대략 7,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HN 5개의 지분가치 합산이 15조 2천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현재 시총이
17조 4천억입니다. 5개의 지분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에코프로 글로벌 있고 에코프로 AP 있고 다 있거든요. 다 빼고 5개의 지분 가치랑 현재 시가총액 17조 4천억이랑 불과 2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바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에코프로가 이제 전반기 대장주였으니까 맞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좀 봤을 때 네. 아, 바닥권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에코프로만 그러냐? 포스코그룹, LG화학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LG화학은 LG 엔솔의 지분 가치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는 뭐의 지분 가치가 있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HR 클린메탈,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그런 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있겠죠. 포스코 DX도 있죠. 포스코 DX를 지분 가치 곱하기 시가총액 곱하기 할인율 50% 정해서 넣어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의 시총이랑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포스코 홀딩스 사업 회사들의 지분 가치의 합산이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랑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에 대한 그것도 있잖아요. 네. 철강 보통 20조에서 25조 주거든요. 네. 그거 더하면 포스코 홀딩스 시총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포스코를 철강기업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쪽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밸류가 반영되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더 당연히 네. 올라가니까. 지금은 24년 말 기준으로 리튬 매출이 반영이 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고. 리튬 매출 반영되는 거 보고 아마 외국계는 다시 밸류에이션을 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길게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최소한 1, 2년은 지금부터 봐야. 그렇죠. 저희가 다 원래 2차 전지 투자할 때 네.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롱텀으로 한 거지 두세 달 만에 매매를 하려고 뭐 전업 투자자이시면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려고 저희가 2차 전지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네. 빠지는 폭보다는 네. 오르는 폭이 훨씬 전 크다고 봅니다. 본다는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좋은- 2차 전지 관심 있고 주력 포트고 이러면은 네. 내가 투자하겠다 맘먹었으면 모아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분할로. 그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타기냐 불타기냐. 네. 내가 신규로 자금이 생겼어요. 전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중요했던 얘기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인데 전기차를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얼마나 강제할 것이냐. 저는 강제하는 게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물리신 분들 에코프로를 100만 원에 사신 분들, 110만 원에 사신 분들, 120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0만 원 사신 분, 130만 원 사신 분 다양할 거 아니에요.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럼 여윳돈이 또 생겼을 때 지금 이 가격에 더 살 거냐?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에도 난 여전히 에코프로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전 절대 틀린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130만 원, 150만 원, 140만 원에 사신 분이 에코프로 지금 70만 원도 깨졌잖아요. 근데 안 사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똑같아요. 59만 원에 막 공격적으로 사신 분이 지금 35만 원까지 빠졌는데 안 사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분위기상 산 그렇죠. 거지. 맞습니다. 네, 막 자기 원칙과 2차 기준이 전지의 없었던 미래를 믿고 맞아요. 산다고 했지만 네, 그게 네. 아니었던 네. 거지. 3년 안 지났잖아요. 3년 또 기다리지 않았는데 주가만 빠졌는데 신규 자금 들어왔을 때도 내가 가장 2차 전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2차 전지 하겠다. 그건 저는 전략이 절대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주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속 숫자 체크하는데 24년도, 25년도 매출과 이익이 소폭 변화는 있더라고요. 네. 대략 7에서 8%예요. 이게 20% 30% 깨졌으면 그거부터 먼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요. 리튬 가격 박살났을 때 7에서 8% 삼성 SDI랑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보세요. 그거 바인딩 물량이니까 대략 80에서 120% 계약 보증을 하는데 최소 90% 이상 지금 계약 보증됐다고 보거든요. 삼성 SDI 물량. 근데 보세요. 삼성 SDI가 진짜 영리한 거죠. 리튬 가격 지금 박살났을 때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으로 18,600불 때 계약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리튬 가격 올리면 판가에 반영하겠죠. 이거. 그러면 이게 43조 계약이 아니라 저는 50조, 52조, 53조 계약도 충분히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이거
아주 미니멈 오브 미니멈 시작한 43조 계약이지 않을까. 리튬 가격 최바닥일 때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에코프로 네. 그 목표 주가를 진짜 42만 원으로 제시한 곳도 있는데 네네. 또 반면에 또 KB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는 네. 또 내년 2차 전지 영업이익이 40% 증가한다. 네네. 그러면서 되게 또 좋게 얘기하시니까 증권사별로도 다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요 그 KB증권 네네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거기 KB증권의 합산으로 한 게 그 6개 기업이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NF, SKI 테크놀로지, WCP예요. 네. WCP는 분리막 2등 업체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1등 업체고요. 이 6개의 기업인데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영업이익이 내년에 80% 증가하고요. SKI 테크놀로지랑 WCP도 대략 40% 이상 증가해요. 네.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LNF도 저는 내년에는 8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투자도 엄청 했더라고요. 네.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구에 2조 5천억 투자한 거 당장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사의 합산 영업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년 수치는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전기차 전체 판매량 최소 미니멈이 1740만 대 최대 1900만 대입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증가하면 전기차 실제 출하량의 증가는 대략적으로 1740만 대로 잡으면 25%, 1900만 대로 잡으면 35%입니다. 그래서 25에서 35% 전기차가 늘어나고 배터리의 출하량은 이거보다 당연히 훨씬 가파르겠죠. 30%에서 38% 정도 예상하는데 출하량으로 치면 이 수치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1050기가와트시에서 1170기가와트입니다. 1050에서 1170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말들이 많냐면 올해는 23년에는 전기차가 지금 내년은 25에서 35% 했는데 전기차가 40% 증가했고 배터리 출하량은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갭이 있는 거죠. 여기는 5% 정도 갭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거 평균 내면 7% 정도 갭이 있는 거. 이 7% 가지고 지금 엄청 둔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엘바마하고 SQM이란 리튬 거의 글로벌 1등, 3등, 1등, 2등 업체인데 그 회사들이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그 바닥 저점 찍고 2분기에 우리는 영업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2분기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2분기부터 다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안 해드렸네요. 리튬 회사들 생산 원가가 15에서 20불입니다. 근데 지금 20불 밑으로 깨진다는 거는 얘는 역마진 난다는 거예요. 얘는 안 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튬 업체들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성 재고 계속 엄청 떨구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악성 재고 떨구면 올릴 겁니다. 채굴 생산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채굴 생산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채굴량 자체도 많았고. 근데 이런 그 채굴하는 업체들이 엄청 망하겠네요. 그 가운데서. 그렇죠.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많이 늘었으니까 이 중에 줄도산하는 업체들 나오면 공급은 더 이상 급격하게 이렇게 과잉 공급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까지 지금 정상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약간의 공급 우위 있던 부분을 엄청나게 작년부터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에 모든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건식공정 하는 거고 배터리 업체들도 로봇 쓰자
자동화 설비스자 난리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 스토리가 연결돼요. 그러네요. 아 그럼 로봇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렇게 하니까 전기차 그쵸. 가격이 또 네. 내려 가격이 또 떨어지겠구나. 내연기관하고 그쵸. 비슷해지는 거고. 배터리 원가도 싸지겠구나. 생산 원가 엄청나게 절감하면 되거든요. 네. 또 재미난 게 포스코 퓨처엠이 단결정 지금 먼저 선빵 때려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 때 31%에서 3분기 때 단결정만 매출 41%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올렸어요? 엄청 빠르네. 얘네가 지금 하이니케 양극재는 알아요. LNF 에코프로그램 뒤진 거. 그러니까 단결정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때서 41%인데 단결정이요. 에너지 밀도도 다결정보다 좋고 수명에 대한 안정성도 높은 것도 있지만요. 생산 원가를요. 6에서 10% 절감시켜요. 아 그래요. 이게 무시 못하는 그럼 거죠. 이게 그거죠. 영업이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100% 영업 마진으로 다 연결돼요. 역시 이야. 하십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못해도 내년 말에는 올해 영업이 박살 났잖아요. 3%에서 최소 2배 본다. 왜? 우리는 리튬 가격 떨어지는 것 알겠어. 우리는 생산 원가 절감해서 했어. 마진 올릴 거야. 이미 했어. 이거 못 따라와요. 이거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은 에코프로비움, LNF, LG화학이 이 포스코 퓨처엠 못 따라요. 에코프로비움, LNF, LG화학이 단결정 양극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비중 압도적이에요. 네. 그래서 전 또 포스코 퓨처엠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단결정 양극재를 높이면서 그들만의 생산 원가를 절감해서 마진율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또 음극재에다가 음극재 수직 계열화 다 돼 있잖아요. 당장 포스코로부터 24년도부터 봤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더 재밌어요. 23년도부터 수주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22년부터 박살났던 리튬 원가 하락한 거를 제일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요? 당장 23년도 수주를 중간 말부터 받았기 때문에 리튬 가격 빠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거의 나온 없어요. 다음에 거의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포스코 퓨처엠대로 코스모 신소재대로 리튬 가격 빠진 거를 다 이런 회사들이 다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다 회사들만의 자구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2차 전지 K 배터리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또 혁신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몸부림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슈 만들어내지만 당장 이 회사들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튬 가격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죠? 네. 그 실제로 중국에서는 막 구조조정 시작됐다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생산 중단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네. 2024년에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40% 증가하면 네네. 주가 상승도 좀 자연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23년에 하반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4년 하반기 실적 피크 찍으면 오히려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거든요.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잖아요. 그래서 24년 하반기에 실적 엄청 좋아질 걸 알면 그렇게 안 사던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먼저 사서 땡기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래도 올해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올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열심히 사서 땡겨놨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누군가한테 넘기고 그 반도체 판 걸로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죠? 맞아요. 반도체 팔아놓고 또 반도체를 더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왜? 반도체 이미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니까 개인들은 반도체 계속 팔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네. 사고 네. 그잖아요.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쵸. 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역으로 도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생각보다 그 삼성 SDI 44조 계약 나고 불법 공매도 금지할 때도 저는 그래도 추세가 한 2, 3일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 안 붙었거든요. 아직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배팅 안 하는 거 계속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네. 오히려 눈치 보는 게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악재 다 나왔는데도 요새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최고로 욕 많이 먹은 게 대주전자 재료 좋게 얘기했다 엄청 욕 먹었는데 대주전자 재료도 가장 모멘텀이 약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안 빠지고 아까 사마 알미늄하고 DI 동일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최근에 엄청 견조해요. 그러니까 주변주로 된다는 거는
2차 전지 주가의 생태계는 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양극재 너무 편중됐었잖아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충방전과 관련된 오히려 음극재라든지 아까 그 대주전자재를 서포트하는 그 도전재 만드는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역으로 차별화돼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양극재가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도 확률적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갈 쪽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분들은 그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성장 섹터에 있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막 네. 그러니까 막 1년 이상 막 네. 이렇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있으면은 다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조정 기간이 6개월 정도면 충분한 거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좀 지쳐가지고 만약 다른 섹터로 갈아타면 네네. 엇박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긴 벌써 이미 또 네. 다른 세력들이 네. 매수를 해놨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되게 중요한데 진짜 엇박자 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땡겨 난 거에 더 땡기려면 여기서 더 뭔가 플러스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단기간에 슈팅 나온 거를 더 올리려다가 평균적으로 60% 이상 박살났거든요. 근데 60% 박살나서 더 빼려면 시장에서 알고 있는 리튬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도나 우려,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더 큰 스토리, 더 큰 숫자 넘버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최근에 하반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짜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더 가려면 더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거나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는 절대 못 가는데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나 반도체는 계속 갔어요. 계속 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조정 나올 때가 된 거고 2차 전지는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죠. 제가 2차 전지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주식시장 생리가 악재 나올 때 더 이상 안 빠지면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하방이 지지됐다는 거고 호재 나와도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한 거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호재 나올 게 훨씬 전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뭐 벌써 두세 달 전부터 하도 때려놔가지고 네, 너무 심하게 하도 때려놔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네. 손절 네. 하면은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손절하면 또 엇박자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에코프로 같은 그 광물 업체, 양극재 업체 같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장비 업체인 뭐 P&T 이거를 비중 조절을 그거는 따져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사람들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 500% 수익 났어요. 아 비싸게 사셔서 나 50% 수익 났어요. 자 에코프로 50% 수익 났고 그 다음에 내가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사서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 꼭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산 종목이 5종목이에요. 다 2차 전지 포트를 다 채웠어요. 에코프로 수익 50% 났어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의 대장이다 해가지고 40%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난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30% 수익 났어요. 근데 장비주하고 기타 조금 잘못 엇박자 나가지고 장비주에 뭐 예를 들어 윤성 FNC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또 나 뭔가 또 2차 전지 기타 최대한 포트폴리오 분산할 거 해가지고 배터리 셀 업체에 뭐 좀 저평가돼서 난 SK 오히려 이노베이션 샀어. 근데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에코프로 500%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열심히 팔아. 그래가지고 맨 끝에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막 메꿔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투자 실패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걸 줄이는 최대한 확률적인 높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완전 까꾸로 하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 2등, 1등 에코프로 BM의 수익난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만큼 이 비중은 이 수익금 난 것만큼 이 비중을 계속 줄이시는 거예요. 요게 조금 오를 때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SK 이노베이션하고 윤성 FNC 마이너스 난 거를 뭐 그날 뭐 3% 오르면 뭐 20% 정리. 3% 오르면 20% 정리.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른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이는 거를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 여기 더 담는 거예요.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 그럼 확률적으로 전체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거나 손실 난 게 훨씬 많이 메꿔질 거예요. 제 예를 말씀드릴까요? 2차 전지 떠나서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A 종목 50% 수익 났고 B 종목 40% 수익 났고 C 종목 본전 D 종목 마이너스 10% E 종목 마이너스 20% 났어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거 올라올 때마다 여기다 계속 합치고 있어요. 이 A, B의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고 이거 손실 난 거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정리해서 해서 하니까 계좌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손실 많이 난 거를 잘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2차 전지 중에 자기가 갖고 계신 거 중에 최고 수익 많이 난 거에 더 물량을 늘리시는 전략을 해보시면 계좌도 깔끔해지고 수익금도 훨씬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네. A, B가 네. 구조적 성장주로 그렇죠. 앞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숫자가 되겠네요.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찰리 먼거 네네. 돌아가시고 이제 워런 버핏 또 맞아요. 보니까 네. 애플에다가 네. 불타기를 하잖아요. 40% 불타기, 40% 들고 있는데 불타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양 그 똑같은 그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애플은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확한 장기적으로 비유입니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꺾이면 이제 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네, 주식은 네.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군요. 네. 구조적 성장주 예, 예. 또 혹시 뭐 김지훈 대표님께서 보시는 네네. 뭐 좋은 섹터나 네네. 뭐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더 뭔가 강력한 숫자 플러스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내년 돼봐야지 알 것 같고 예를 들어 반도체가 내년에 올해 실적이 워낙 나빴으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 말고 내후년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25년이 더 24년은 말 그대로 기저효과. 25년은 24년을 뛰어넘는 기저효과를 넘는 원래 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체크해보는 걸로는 24년도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다는 볼까요? 그러니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으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전 그것도 있다고 봐요. 대장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반도체가 계속 좋으려면 삼성전자도 계속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하이닉스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네.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대장이니까 대장이 가야지 밑에 소부장이 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보세요. 22년에 54조 영업이익인데 24년에 28조, 25년에 40조예요. 줄어. 여전히 20%가 부족해요. 20%가 뭡니까? 25%가 부족해요. 왜 그러지? 이 최소한 22년 피크 찍을 때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회복돼요. 21년도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회복되려고 치면 사실은 23년 안 좋은 거 알겠고 24년도 좋아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도를 뛰어넘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22년도를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게 저는 조금 우려되는 요인이고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자꾸 HBM 얘기하시는데 HBM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실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강력하게 얘기하는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매출이 거의 100%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HBM의 수혜주라고 하려면 최소한 HBM 매출이 몇 프로 돼요? 그렇죠. 절반 뭐 절반 이상은 절반 돼야죠. 이상은 돼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0% 언더예요. 8%예요, 8%. 내년에 많이 늘어서 20%? 20% 내년에 그렇게 두 배, 그렇게 8%에서 20% 두 배 넘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보시면 매출이 내년에
50조, 62조. 매출은 일단 22년도 커버되죠. 22년도 하이닉스는 실제 훨씬 좋아지네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탑픽을 네. SK 하이닉스가 네, 뽑나 훨씬 봐요. 좋아지네요. 22년도 실적 훨씬 뛰어넘네요. 6조 8천억에서 아. 15조니까. 그래서 SK 그래서 하이닉스 사라고 삼성전자랑 하는구나. 하이닉스는 차별화된 모습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좀 그런 게 달라질 것 있구나. 같네요. 예, 예. 벌써 야. 실적에서 숫자에서 딱 차이가 확 나네요. 그죠? 야, 근데 예. 이게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뭐 아직도 절대 규모에서는 좀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예, 예. 네.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이 실제 좋은 인력이 SK 하이닉스에 또 많이 이직했어요? 뺏기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부분도 뭐 여담이지만 있다고 하고. 음. 그래서 저는 주도주 사실 어디가 주도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또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은 AI나 로봇보다는 AI 로봇 중에는 AI 로봇 많이 비교하시는데 로봇이 훨씬 저는 가시화가 더 큰 것 같아요. 숫자가. 일단 보시면 AI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인데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움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연초에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연말부터 움직여서 조금 단기간에 너무 슈팅은 나왔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슈팅 나왔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뭐 큐렉소라든지 뭐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만큼 이렇게 오른 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24년에 조금 주도주의 한 자락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로봇 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대당 로봇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원래 대당 로봇 가격이 기본적으로 2, 3억 했던 게 지금 몇 천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사면 1, 2년만 빡세게 돌리면 이미 생산 원가를 세이브하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공장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반도체도 신규 공장을 짓잖아요. 생산 원가 절감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 관련돼서 로봇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젊은 사람들 2030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2030이 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부분 소위 말하는 3D 업종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로봇이 되게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점점 더 커질 거고 그 와중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쪽이 의료용 로봇인데 의료용 로봇은 글로벌 6개가 이미 80% 이상 잡고 있는데 20등 안에도 못 들었던 큐렉소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글로벌 업체랑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숫자도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로봇 매출이 뭐 210억이었다면 올해 350억, 내년에 550억, 내후년에 뭐 800억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숫자로 이제 드디어 증명을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 인건비나 고령화 문제, 로봇 가격이 일단 많이 싸지고 있고 제조업체들의 원가 절감이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핵심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로봇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랑도 연결되고 AI랑도 연결되고 이 서비스 심지어 이제 서비스 로봇도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스토리를 잘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핵심 6대 신성장 산업에 또 선정이 됐거든요. 2차 전지 당연히 선정됐고요. 로봇도 선정돼가지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규제 산업인데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K 타이틀 단 것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포지션이 커질 거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 계속 박살나서 많이 싸진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매력이 생긴 게 저는 엔터라고 보거든요. 아, 엔터 실적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를 안 타요. 잘 빠졌. 경기 상황이 없어요. 주가 많이 엔터 빠졌어요.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일단 그 하이브가 거의 37% 빠졌고 JYP 더 빠졌어요. 40% 빠졌어요. 오늘 주가까지 보니까 40% 빠졌는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국 포지션 때문에 하이브나 JYP가 실적이 꺾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이브나 JYP는 중국 포지션, 중국 매출 비중이 20%도 안 돼요. 차라리 일본 때문에 하이브나 JYP가 어렵다? 그건 말이 돼요. 하이브나 JYP는 일본 매출 비중 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하이브나 JYP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해외를 북미, 유럽, 중동 진짜 많이 다각화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기존의 국내 아이돌 기본 베이스에 외국계를 한 명씩 넣다가 이제 100% 다 외국계로 바꾸잖아요. 그게 A2K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거 성공했어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도 막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던데 거의 성공해가지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4주 연속 1위 찍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호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그걸로 1등 찍었어요. 4주 연속 찍고. 그리고 저는 되게 심플해졌어요. 예를 들어 앨범 가격이 무지 비싸졌어요. 앨범 가격 보통 앨범이 완전 거의 그림 동화책이에요. 앨범 하나가 보통 35,000원 정도 잡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되게 심플해요. 예를 들어 하이브에 그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네. 세븐틴이 연간 앨범 890만 장 팔거든요. 진짜요? 네. 연간. 그럼 그냥 걸어다니는 중견 기업이에요. 와. 그럼 900만 장 잡아볼게요. 그럼 900만 장에 앨범 하나당 35,000원 잡으면요. 앨범만 세븐틴 그룹 하나가 앨범만 자 59, 45, 39, 27 3,150억이에요. 앨범 하나만. 근데 하이브는 세븐틴만 했나요? TXT 있죠. 르세라핌 있죠. 뉴진스 있죠.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연간 뭐 800만 장 팔아요. 그러면 800만 장 사이즈 되는 그룹 3개만 해도 얼마죠? 그냥 매출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앨범 끝 아니잖아요.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 계산 심플해요. 아 이거 조인데요, 조. 조단이에요. 그죠? 조단인데. 네, 조단이에요. 와. 합산하면 도잖아요. 와. 그 다음에 진짜. 콘서트 5만석 보통 기준 잡거든요. 콘서트 비싸져서 기본 10만 원이에요. 그럼 5만석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죠? 500억 정도 되겠네. 네. 그죠? 500억. 500억인데 콘서트 한 번 하고 안 끝나죠. 콘서트 굳이 많이 하거든요. 막 12회 투어, 18회 투어 하거든요. 그럼 500억 12회 투명 하면 얼마죠? 6천억이 6천. 그러니까 계산 그 심플하죠. 우리나라 가수는 네. 아니지만 그 네. 누구지 미국 테일러 스위프트. 네. 몇 조로 몇 조요, 몇 조. 아니 그거를 방탄소년단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방탄소년단이 뭐 팬덤이 더 약하기를 뭐가 약하기래. 그러니까 기본 조단이에요. 그리고 하이브의 팬이 하는 팬 플랫폼이 연간 매출 1,000억에서 1,500억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아 그리고 이 JYP랑 하이브의 방시혁 유키즈에서 나간 거 한번 보세요. 그 걔네들이 그 K-팝 키우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하는데 저는 하이브하고 JYP 앨범 판매 피크 논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신규 아티스트 아시죠? SM의 라이즈는 3일 만에 100만 돌파했어요. 106만 장 팔았대 3일 만에. 그러면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아티스트는 계속 나오죠. 그 시스템화 돼 있죠. 야,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군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글로벌 시장 침투 자체가 약간 2차 전지 비슷해요. 이거 미용 의료기기도 똑같은데 하이브 JYP 같은 엔터 그룹이 글로벌 시장 침투율요 10%도 안 돼요. 물론 뭐 일본하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20% 넘겠죠. 북미 지금 이제 6%고요. 유럽도 뭐 7, 8%. 그다음에 중동 막 1% 이럴걸요. 이제 막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샀죠. JYP는 이제 그 너무 그 타겟 컸다고 하더라고. 그 옛날에 우리 때 원더걸스 미국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리먼 브라더스 때 얘네가 진출해서 그렇지. 리먼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박살 안 나. 그리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JYP의 최대 주주하면 박진영이고 하이브 최대 주주면 방시혁인데 미국 음반사는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래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투자 안 해? 그러면 음반사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와 이것도 그 들은 얘기인데 너무 웃긴 게 JYP 그 외국계 그 1등이 그거거든요. 미국 JYP가 미국의 리퍼블릭 레코드랑 합작 레이블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합작 프로젝트 리퍼블릭 레코드 얘네 미국 1등이래 레이블 1등인데 이 리퍼블릭 레코드 사장이 그 박진영 옛날에 힘들 때 원더걸스 돌릴 때 그때 알게 됐대.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야 너네 진짜 아이돌 짱이다. 야 우리는 이거 절대 못해. 그냥 합작해서 너네가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1등인 리퍼블릭 레코드가 못한다면 2, 3, 4등 당연히 더 못하죠. 더 못하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돌 이 시스템 못한다는 거예요. 북미에서. 북미가 가장 큰 음반 시장이잖아요. 야, 저는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아 그럼 대장은 하이브예요? 아니 JYP입니다. 왜냐면 하이브가 더 커요. 근데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17% 18% 좋아요. 엄청 좋은데 JYP는 30% 31%. 오, 네. 그래요. 그 하이브의 방시혁과 JYP의 박진영 두 사람의 어느 경영 능력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둘이 동등한데 JYP의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JYP는 3년이건 5년이건 계속 영업이익률 30%대. 하이브는 좋을 땐 20% 떨어질 땐 13%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JYP. 그게 혹시 뭐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있겠지만 하이브는 막 이타카홀딩스 막 사잖아요. 조 단위로 사잖아요. JYP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박진영이 그랬어요. 그런 쪽은 우리가 걔네 문화까지 완전히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건 전 박진영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하이브가 못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보수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JYP가 더 그런 거죠. 그리고 보이그룹, 걸그룹 지금 걸그룹이 대세인데 보이그룹이 되게 강해야 되는데 하이브는 이미 보이그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장성 측면에서 JYP가 약한 보이그룹 물론 JYP도 스트레이키즈라고 엄청나요. 스트레이키즈 얘네도 800만 점 팔아요 앨범. 근데 지금 JYP 보이그룹 하면 스트레이키즈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JYP는 앞으로 보이그룹 많이 키울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더 성장 동력이 있다고 봐요. 하이브는 이미 뭐 세븐틴 그다음에 TXT 방탄소년단까지 이미 보이그룹이 넘쳐나거든요 지금. 야, 근데 진짜 말씀 들을 때 저는 또 생소한 그룹도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좀 찾아보세요. 언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거야 애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그게 글로벌로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앨범 판매는 기가 막히네요. 900만 장. 이게 35,000원짜리 이게 와 5만 그냥 원 3,000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그냥 중견기업이에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저는 엔터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괜찮은데 이 회사 주주 되고 싶은데요. JYP 지금 박살났으니까. 박살났어요? SM은 안 돼요? SM보다 JYP는 하이브가 훨씬 강합니다. 주주가 꼭 돼보세요. 진짜로 꼭 되시면 저한테 나중에 진짜 고마워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세요? 아마 비싼 소고기 저한테 사실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꼭 사셔야 됩니다. 아니 10주든 100주든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그때 2차 전지도 사보셨으니까 엔터 한 번도 안 사보셨잖아요. 그 엔터 ETF가 있나요? 있습니다. 엔터 ETF로 사야겠다. ETF 있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엔터 ETF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도체 뭐 2차 전지 처음에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반도체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이미 좀 오른 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 주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내후년을 봤을 때 2022년도 그 고점의 실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맞습니다. 불안한 감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이 중요한데 이익을 못 떠넘으면 현재로서는. 근데 하이닉스는 뛰어넘으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딱 숫자로 가셔야 되니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은 뭐 SK 하이닉스 쪽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 오히려 좀 눈을 돌려서 로봇이나 엔터 쪽을 바라봐도 좋겠다. 그렇게. 지훈 대표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그리고 풍성한 인사이트 이렇게 정리를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자 끝으로 1억 원 정도 여유 있으시면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당연히 2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20%, 그 다음에 엔터 20%,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20%. 그러면 20%가 남죠. 로봇, 엔터, 미용 의료기기,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말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 똘똘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힌트를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TSMC 또는 인텔 또는 마이크론 또는 중국의 로컬 이런 데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저는 20%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오픈하면 오늘 또 너무 많은 거를 하시니까 이건 다음 주에 그것도 혹시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계속 이 추세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2차 전지 비중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업종 또 말씀드린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좀 다음 달에는 반도체하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그 엔터밴 미용 의료기기, 네. 그다음에 AI 관련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박살나서 많이 힘드실 건데 저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그 10월달, 11월달 손실이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까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는 원래 변동성이 있다. 그거를 감내할 수 없다. 나는 손실 나가지고 어떤 계속 비난거리를 찾으시고 어떤 뭔가 핑계거리를 찾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아까 웅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쳐서 손절 친 거를 더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절 작업을 지금 거의 한 8,7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손절을 치면서 비중 조절. 진짜요? 네네. 1억을 손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회를 또 얻기 위해서 네. 손절을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손절 비용 아까우면 저는 새로운 기회 날린 그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손절을 엄청나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익 난 거 손절 쳐서 다 똔똔 됐어요. 근데 아깝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5종목이 있는데 수익 많이 난 종목, 손실 많이 난 종목, 수익 많이 난 종목 팔아서 손실 난 거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 난 거를 더 손절을 치더라도 수익 많이 난 종목에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꼭 하시면 좋겠고 2차 전지 되게 비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더 여전히 훨씬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현금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걸 2차 전지를 또 투자할 거냐? 그거 투자할 그 용기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2차 전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 타이틀을 달고 다 올라갔던 데서는 이제 철저하게 구분될 건데 그것도 처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어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자금력, 외부 차입하는 거, 재무활동 현금으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진짜 너무 2차 전지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른 성장하는 업종들도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다.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소부장 업체 다 안 좋은데 다행인 건 정부든 완성차 업체든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게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업계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고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투자 미래는 여전히 뷰가 변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연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어스캠퍼스란 협력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2차 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를 통해 원래는 20강 분량이지만 제 미친 열정으로 목이 찢어져라 강의를 했고 거의 분량은 45강 분량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거의 주력이지만 2차 전지 외에 AI, 로봇, 미용 의료기기, 엔터,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까지 핵심 7대 성장 산업을 다뤘으니까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뭐 커피 한 달에 한 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강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저도 되고 회사를 통해서 제가 그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